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6페이지까지 해서 마지막에 자, 등록 결격 사유 플러스 3년,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요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정리해서 잘 보시고 47페이지 26번 봅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옳은 것으로. 자, 니은과 디귿이 옳은 겁니다. 2번이고요. 기억번 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자, 우리가 가석방됐다. 예를 들어서 5년 선고받고 들어가서 살다가 4년 만에 성실하니까 내보내준다 이 얘기죠. 가석방. 자, 이게 종료된 거냐 이 얘기입니다.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은 결격 사유에 들어가죠. 그럴 때 가석방이 됐다 하더라도 남은 자녀 형기가 다 끝나야 종료된 걸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5년 그랬으면 중간에 가석방 됐다 하더라도 5년 다 채우고 플러스 3년, 요게 결격 사유다. 됐습니까? 그 다음 리을번,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렇죠? 다른 법을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됩니다. 벌금형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법에 의한 벌금형, 그것도 300만 원을 넘어갈 때 200만 원짜리 받았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200만 원짜리 받아도 안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당선되고 나면 항상 이제 여기저기 고소 고발 들어가죠. 선거운동할 때 위법하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럴 때 걔들이 아마 그 벌금형이 100만 원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넘는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당선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 벌금 줄이려고 그냥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이 넘어가면 결격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27번 가봅니다.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결격사유는 중개업 개설 등록은 물론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등록 결격사유라고 그러지 자격시험 결격사유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응시 결격사유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응시 제한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간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부정응시하다가 걸렸어. 부정행위하다가. 그랬을 땐 5년간. 그거 말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피성년 후견인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항전 후견인 당연히 시험 볼 수 있죠? 파산 선고 받았어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해요. 점수가 제대로 나오면. 그렇죠? 등록이 결격사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응시할 수 있죠? 자, 나머지는 옳은 말들이고 다 지문들이 법조문 가지고 만들어진 지문들이고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28번 가봅니다.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5번 볼까요?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은 당해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모두 해당한다. 중개법인의 업무처분 당시 임원, 무한책임사원들은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모두 결격에 해당한다. 처분 당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만한 짓을 했어요. 법인이.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임원이 A, B, C였어. 그러고 나서 사유만 발생했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얘들 전부 물갈이 했어요. 그래서 D, E, F로 바뀌었어. 임원이.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보니까 얘들이 이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법인. 지금 갑이라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실체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원만 이렇게 바꿔준 거야.
자, 그런데 행정청에서 보니까 요거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짓을 했어, 지금. 법인이. 그래서 여기서 업무 정지 처분 3개월 이렇게 해서 3개월.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 3개월간 결격 사유죠. 그렇죠? 일단은 갑법인은 등록이 취소됩니까? 그냥 업무 정지 처분 당한 거잖아요. 행정청이 또 등록 취소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업무를 못 할 뿐이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이 때려치고 나가서 딴 거 할 수 있느냐? 얘들이 때려치고 나가서 따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업무 정지 처분 떨어질 때는 누가 임원 사원이에요? DEF. 그쵸? 실제로 이런 짓거리를 한 거,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짓거리 하는 애들은 누구야? ABC죠? 그렇죠? 얘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요. 이 3개월간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디 소속도 될 수가 없어. 지금 이 법인에 몸담고 있질 않아, 얘들은. 하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애들이야. 얘들은 사실 아무 죄가 없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얘들이. 그 지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들이 결격 사유냐?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지문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 이러면 틀려요. 처분 당시가 아니고 그런 사유 발생 당시. 그러니까 책임질 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자, 거기 위에 4번 한번 보세요. 지문 4번. 1년을 폐업한 자가 2018년 9월 9일 재등록했으나 폐업 전의 사유로 2018년 10월 10일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등록 결격 사유로부터 언제부터 벗어나죠? 등록이 취소된 플러스 3년이죠, 원래. 언제 취소됐어요, 지금? 2018년 10월 10일. 그렇죠? 그럼 이날로부터 어떻게 초일 산입한다고 그랬잖아. 10월 10일. 전일을 만료로서 완성되죠? 그럼 10월 9일 날 3년이 다 되는 거야. 연도 횟수는 헷갈리니까 제껴놓고 10월 9일. 그렇죠? 그러면 10월 10일부터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년을 폐업했다. 폐업 기간이 1년이야. 공제해줘야죠? 그럼 2년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2년. 그러면 2018년에서 2년이면 19년 10월, 20년 10월. 그렇죠? 20년 10월 9일 밤 12시 결격사유가 끝납니다. 그렇죠? 지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29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5번에 가볼까요? 5번. 2018년 4월 4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 300만원. 딱 저스트 300만원. 3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네. 300만원부터죠, 그러면?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이후로 2018년 5월 5일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자, 벌금형의 선고는 언제 받았어요? 4월 4일.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는 어린이날 등록 취소를 하고 있네. 이날 쉬는 날 아니야, 원래? 자,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평일이라고 생각합시다. 5월 5일 날 등록이 취소됐대요. 자, 아까 우리가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적용되느냐 안 적용되느냐 이거 묻는 거야, 이거는 진짜. 그죠? 그러면 벌금형 받고 플러스 3년 이걸로 해결하느냐?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했으니까 등록 취소되고 나서 플러스 3년 이걸 적용받느냐? 아까 제가 정리해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벌금 플러스 3년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죠?
거기다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월 4일부터 계산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5월 5일은 등록 취소일이잖아. 이때부터가 아니고 4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차이 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4월 4일로 하는 게 결격 사유로부터 약 한 달간 빨리 벗어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2018년 5월 5일 등록 취소됐다. 2021년 5월 5일이 아니라 2021년 4월 4일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되겠죠. 자, 30번 가봅니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개설 등록. 4번 보세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해산되어 법인 해산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해산 때문에 취소했대요. 등록 취소. 그래서 플러스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 사망 또는 해산에는 플러스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대표는 어떻게 자진해서 지들 해산했잖아요. 아무 때고 다시 새로 만들고 싶을 때 만들면 개설 등록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이때는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설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설 등록할 수 있나요? 자격 취소되면 플러스 3년 가죠. 응?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부양정징 자격 취소 사유. 그렇죠? 부정 방법 취득 취소되죠? 플러스 3년 갑니다. 결격 사유. 그렇죠? 취소 플러스 3년. 그 아직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2번에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자, 금고 이상 이거 나오면 도로교통법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냥 꼬시는 얘기예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금고 이상형 플러스 3년이잖아. 아직 3년이 안 됐대. 개설 등록 못 하죠? 갑이 등록을 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 기간, 자격 정지 기간. 그렇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당할 수 있잖아요. 인장 등록을 안 했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 걸렸어. 자격 정지 당한다고. 3개월 자격 정지 당했어. 그럼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지금 자격 정지 당했잖아.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딴 데 다시 소속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지가 개설 등록할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결격 사유잖아요. 자격 정지 기간 중한. 그 다음 5번에 갑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에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 업무 정지 처분 받았어요. 폐업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폐업했어. 쉬는 김에 쉰다고. 근데 한 달 쉬었더니 손이 근질근질해. 다시 해야 되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폐업은 되는데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결격 사유 충분히 됐죠? 결격 사유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당연히. 응? 자, 50페이지 중개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 업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중개 업무의 본 게임보다는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고용인에 관한 얘기, 사무소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주로 여기 파트에서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고용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용인은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법인의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사원 또는 임원이. 이때 그 3분의 1 이상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공인중개사도.
그러면 그냥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는 소속공인중개사하고는 약간 급이 다르죠. 그렇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거기에 소속돼 있는 말 그대로 고용된 사람이야,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런데 법인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로 채울 때 그 공인중개사들은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지만 얘들은 사원 또는 임원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주체적인, 즉 주인이나 마찬가지다.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그거 말고 법인에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쓰듯이, 직원으로 쓰듯이, 법인도 직원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뽑아다 썼어. 걔도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잖아. 이거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레벨이 같은 거야. 고용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요걸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중개보조원은 가장 큰 차이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 이제 업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가 있죠. 어차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사원이 아닌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든 보조하는 역할이 얘들이 할 일이야. 하지만 보조를 하도 그걸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속공인중개사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 업무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소속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의무 있어요, 없어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의무는 없죠. 하지만 작성은 할 수 있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거래계약서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든 마찬가지고 끼게 되면 이걸 작성해야 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작성 의무는.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런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둘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의무는 없지만 작성은 할 수 있어요. 단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기가 직접 관여됐을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도 중요한 건 작성 의무는 없어요. 아시겠죠?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과 서명, 날인을 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관여된 건 서명,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서명, 날인을 해야 될 의무. 그거 안 하면 자격정지나 있던 거 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하지만 자기가 관여했다고 해서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자기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의무는 없다. 오로지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존 의무도 누구에게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거 받을 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처음에 할 때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은 자들은 또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연수교육. 1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 가서 봤는데 참. 자, 문제를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번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고용인 갖게 되면 이제 그 소속공인과 중개보조원 성격도 중요하지만 요 절차,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종료됐을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제가 사무실 오픈한 지도 200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어요. 대단히 잘한 것 같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때 처음에 2001년도에 그럴 때 이제 누구 한 분 같이 하는 분이 중개보조원 하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그 등록관청이라는 데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좀 그 규제나 이런 게 허술했어. 근데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점점 지나면서 굉장히 심해지더라고 이 규제가. 그래가지고
뭐 간판에 이제 이름, 대표들 이름 넣고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사진까지 넣자는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모르겠어요. 저희 수원 그쪽에서는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무실 내부에 요만한 무슨 판넬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게시하는 게시물들처럼 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딱 해서.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풋풋한 사진으로 까까머리 스포츠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중요한 건 그러고 또 몇 년 있다가는 중개보조원들도 사진 그 찍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딱 있어요. 그것도 10년 넘었지 그것도. 색깔이 바래고 여기저기 굴러다녀. 그래서 규제가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규제가 심해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2000년대 중반부터 보니까 중개보조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문제들이. 특히 중개보조원들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중개보조원들 대개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규정된 기준 무슨 월급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고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월급 기본 해가지고 이렇게 줄 형편이 안 돼 사실. 그래서 건당 이렇게 간다고요 대개. 조금 형편이 나은 쪽에서는 기본급을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당 몇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고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급조차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올려야 돼 계약을. 그래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못 본 채. 그러다가 이제 사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의뢰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하니까 자꾸 이제 하여튼 뭐만 터지면은 그냥 우리한테 오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응?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응? 생업에 뛰어든 그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죠?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이제 자격 취득하면 개설 등록하면 한번 현장에서 해보세요. 되게 억울해. 응? 뭐 신문이나 TV 이런 데서 뭐 부동산 사고 터졌다, 뭐 시장이 어쩌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나와. 이 공중에서도 문제라고. 응? 우리가 뭘 얼마나 받아. 꼭 어디 가면 미꾸라지들 있잖아요. 물 흐리는. 어느 조직이든 다 있어. 우리 여기도 있어요. 그런 그 면 때문에 우리가 도매급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너무 억울해 개인적으로. 그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 나온 것도 다 그거. 연수교육 나온 것도 그거야. 어? 몇 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어? 실무교육 한번 받으면 끝이었지. 근데 그 연수교육이란 거 없어도 제가 있는 그 장안구청 거기서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봄 가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을 모아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말은 그래. 출석은 자유다. 근데 출석 체크를 해. 걔들이 돈을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해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교재 뒤에 딱 보면 출석표가 있어. 그거 써가지고 내야 돼. 내면 온 거야 그날. 안 내면 불이익이 이제 따르지. 현장에 딱 나와서 괜히 이것저것 쑤시는 거잖아. 응? 그거 안 당하려고 가는 거지 꾸역꾸역.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수원구청 같은 게. 뭐 다른 수원의 그 장안구청 같은 게. 수원시에서는 그랬어. 다른 도나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긴 그렇게 하더라고. 1년에 2번씩 정도. 그거 잘하고 있는데 그 뜬금없이 연수교육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 그 전에 그런 교육은 다 공짜로 해줬거든. 응? 근데 연수교육에서 또 돈 내게 만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실효성도 의문이 가요. 어? 그 12시간 해가지고 물론 이런 거 있어. 법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미 저희 같은 경우 그 구청에서 그 1년에 2번 하면서 그런 거 주로 많이 해줬거든. 응? 뭐가 개정됐다, 세법이 뭐가 개정됐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최근에 관내에서
어떤 부동산 사고가 있었다. 이런 거 이제 알려주고. 나름대로 유익했어요. 돈 안 내니까. 또 출석이 뭐 반강제지만. 그래도 시간 깨서 가서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돈 내라고 하니까 연수교육. 너무하더라고, 이게. 자, 이런 불평, 불만이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와 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얼마나 우리를 정부와 일반인들이, 여러분은 지금 일반인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바라보던 시각 그대로 여러분들이 되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해볼까요?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세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에만 해당되며 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인 그러면 중개보조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공인과 중개보조원 다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중개보조원만 놓고 하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소속공인중개사면 틀린 말이 되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해설 참고하시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있고요. 자,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용신고는 언제 해야 돼? 고용돼서 그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전신고라는 얘기죠. 먼저 신고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자르기 전에 가서 신고하고 자르느냐, 자르고 나서 신고하느냐 이 얘기야. 뭐라고 돼 있어요? 종료된 후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고용신고 자체는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는 거고 종료는 종료된 후에 신고한다. 10일 내. 그렇죠? 안 헷갈리고 있었는데 내가 설명해서 헷갈리나? 자,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봅니다. 딱 우리가 여기 고용인하고 관계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대표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 그쵸? 그럴 때 이제 책임 부분은 크게 보면 뭐가 있어요?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처분 같은 것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먼저 형사처분, 책임에 있어서는 형사책임은요 철저하게 자기 책임, 그러니까 과실 책임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 잘못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양벌 규정은 뭐예요? 보세요. A 밑에 B가 고용돼 있었어요. B가 사고 쳤어요. 근데 얘가 벌칙에 해당하는 짓을 했어. 뭐 1년 1천만 원짜리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징역 1년 처했어요. 얘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얘도 처벌하죠. 이 선생님 그럼 무과실 책임 아니에요? 과실이 없는데도. 이때 얘를 갖다가 처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얘 처벌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 얘를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땐 얘도 처벌하는 거예요. 양벌 규정으로. 그럼 얘를 잘 관리 감독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딴 짓을 한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관리 감독을 했어. 그쵸?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렇게 했어. 이건 잘못이냐 이 얘기죠. 관리 감독상에 이건 책임이 없다. 이럴 땐 양벌 규정으로 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양벌 규정은 무조건 얘가 잘못하면 얘도 처벌한다 그거 아니에요. 양벌 규정은 얘가 잘못했을 때는 얘도 처벌을 하는데 물론 얘도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때 잘못은 이 행위에 대한 직접적으로 어떤 잘못이 아니라 얘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한테 양벌 규정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 얘 1년 징역했어요. 그럼 얘도 1년 징역이에요? 얘 관리감독 잘못했대. 얘는 항상 그 형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벌 규정으로 할 때는. 그래서 형사 책임은요, 자기 과실 책임입니다. 이거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져요. 관리감독 잘못 안 했으면 양벌 규정으로도 처벌되지 않아요. 근데 민사 책임은 뭐라고 그래?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민사 책임은 쉽게 얘기하면 손해배상해 주는 거야. 얘가 의뢰인한테 손해를 끼쳤어. 부동산 사고를 터뜨린 거지. 손해를 끼쳤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불법 행위를 통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 해야 되죠. 가해자, 행위자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돼. 손해배상을. 얘는 뭐냐 이 얘기죠. 얘가 한 행위는 얘가 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엄한 얘를 끌고 들어가는 이유는 얘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놈한테 배상받는 것보다는 요 놈이 무자력이야. 그래서 못 해준다 할 때 얘가 있다 그러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게 얘를 보호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고, 이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얘가 얘를 갖다가 관리 감독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얘가 공제가입이나 보험 들어둔 거 거기서 돈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잘못하고 얘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대신했잖아. 무슨 문제로 가는 거야 이제? 둘 사이에는 구상권 문제로 가는 거죠. 그죠? 얘도 잘못이 있었어. 여기. 당연히 과실 책임은 지는 거고 손해배상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얘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도 책임진다고, 손해배상. 그래서 여기는 과실 책임이 철저하게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거고, 여기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라 하냐? 얘가 한 행위는 얘가 한 행위로 본다. 그럼 얘를 갖다가 자격정지 처분이나 뭐 이런 거 한다 그럴 때 얘도 해당이 있으면 업무정지든 이런 처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처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 요거 두 개, 요거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자, 3번.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의뢰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의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7일이 아니고 언제? 10일 이내.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의뢰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누가 중개보조원이에요? 우리가 2번 지문쯤 읽을 때쯤 되면 누가 중개보조원이고 누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막 헷갈려 이제. 그렇잖아요. 읽다 보면 헷갈려. 응? 자, 의뢰 중개보조원이죠. 의뢰 지금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대요.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의뢰만 한정되지 않는다. 갑이 무과실이라도 무과실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을만 하는 게 아니라 갑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을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을이 업무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중개보조원 을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개설 등록한 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렇죠? 근데 2달 안에 해결하면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나죠?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과실로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배상한 거잖아.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의뢰인의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을이 의뢰인의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 이건 뭡니까? 직접 거래, 직접 매수, 직접 매매, 금지행위죠.
금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도 돼요? 그건 또 뭐야, 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말 잘 듣는 중개보조원 하나 데려다가 금지행위 다 시켜버리겠다. 그죠? 말도 안 되죠? 금지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행위야. 이 중개보조원이건 소속공인중개사건 개업공인중개사건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했어요. 금지행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7가지 금지행위. 4가지는 1년 1천만 원, 3가지는 3년 3천만 원.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벌금형을 선고받았대. 의리. 벌금형.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책임, 과실 책임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때 의를 일단은 벌금형 처벌했으면 갑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으로 관리감독 잘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죠. 관리감독이 잘 안 됐으면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으로 처하고, 관리감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리 그랬다 그러면 처벌하지 않죠. 양벌 규정으로. 그렇죠. 형사 책임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얘가 한 짓으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얘 때문에 얘도 업무 정지든 등록 취소든 이딴 걸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4번 봅니다. 옳은 것은, 고용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4번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자, 자격증 자체는 있는 여부나 이런 것들은 등록관청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사항이다 이 얘기죠. 자,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고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2번에 중개보조원은 모든 행위,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를 중개보조원이 결혼을 했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결혼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예지만 모든 행위를 다 개업공인중개사 한 걸로 보는 건 아니죠. 이 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중개업과 관련된 것만.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종료는 또 사전이 아니죠. 사후에 10일 이내에 신고. 5번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어떤 인장? 성명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온 성명, 이런 성명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 성명이 나오는 인장. 그렇죠? 인감증명이 아니고. 자, 5번 가봅니다. 5번.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인의 신고. 자, 고용할 땐 사전 신고, 종료할 땐 사후 10일 이내. 4번 가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게시하는 건 뭐 있어요? 4가지 게시하죠. 등록증 사본 게시할까? 원본 게시할까? 원본 게시합니다. 사본 게시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 갖다 붙여놓고 걸어놓고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격증도 뭐예요? 걸어놔야 되죠. 원본 사본. 원본. 그쵸? 그 다음에 요일표, 한도표, 그쵸? 이거 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그치. 보증 설정했다라는 증거, 서류. 이거는 원본 사본 얘기 안 해요. 그 서류 자체를 게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 자체는 어떻게 또 거래계약 할 때마다, 중개했을 때마다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 사본을 복사해서 배부해야죠. 교부해야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증 설정했다라는 거 설명도 하고 그 서류, 증명하는 서류도 그 원본 주면 안 되잖아. 사본 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 설정 딱 하면 공제 가입하면 공제 가입 증서를 보내줘. 그걸 이제 게시하면 되는 거야. 그 증서를 벽에다 붙여놨다가 계약해서 줄 때 그 복사해서 줘야 되잖아. 그때마다 이제 띄었다 하기 싫으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 여러 장을 복사해놔. 그리고 이제 딱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복사해 놓은 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그 계약 못 한 거지. 참 슬퍼. 이면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도 우리가 사본이 아니고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그 기왕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본을. 자, 그래서 4번이 틀리고요. 나머지는 맞고요. 6번 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에 보세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정지 처분 이런 건 없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지죠. 소속공인중개사한테는 자격 정지 처분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중개보조원에게는 자격이든 등록증이든 뭐 가지고 할 만한 처분이 없어요. 벌칙은 가해질 수 있죠.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딴 건 가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형사적으로 벌칙 3년 3천, 1년 1천만 원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행정처분으로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과태료 처분 같은 거.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이딴 것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다거나 등록이 됐다거나 이런 애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 행정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할 게 없잖아요. 무등록이니까 뭐야? 등록증 없지 당연히. 그거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업무정지 처분도 못 하는 거야. 대신 뭐는 해? 형사책임 묻지. 1년 1천만 원 또는 3년 3천만 원 이런 것 중에 하나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옳고요. 1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중소송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2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고 있죠? 3번에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관여된 건 날인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그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7번 가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같은 거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등록관청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죠. 자격은 누가 관리해? 시도지사가 관리하니까 그쪽에 요청하면 되고요. 1번이 옳고요. 2번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에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종료됐을 때 얘기고요.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죠?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가 아니고 실무.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만 받는 거예요. 그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그렇게 되고 이거는 처음에 할 때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아니 법도 그렇게 막 바뀌고 막 그러는데 첨예하게 막 바뀌고 그러는데 중개보조원은 그렇게 교육 한 번만 받아요? 얘들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보조 업무라고 그랬잖아. 현장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걸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해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지나? 현장을 데려갈 때 뭐 다르게 데려가? 아니죠?
제 설명이 너무 유치하다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자, 3번 봅니다. 4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추정한다?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 추정한다고 본다고 뭔 차이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다는 되게 간주한다는 표현이에요. 이에 반해서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인데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뭐로 추정받는 자는요,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추정이 깨집니다. 이에 반해서 간주받는 자는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고 증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계속 간주당합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조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이거 말 그대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러죠? 민법에 있는 책임이고, 당연히 그런 불법행위를 한 자는 책임져 안 져? 지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진다 그러면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딨어 또. 그렇죠? 당연히 중개보조원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지죠.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이거.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자, 다음 8번.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조원. 2번 보세요.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될 날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건 다 외웠겠다. 그죠? 그 다음에 1번 지문에 이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 옳고요. 9번 가봅니다. 신고,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인의 신고. 1번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등록관청을 방문 안 하더라도 전자문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등록증 반납, 자격증 반납 이런 거 해야 되는 절차상,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을까? 없죠, 이런 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실물을 들고 가서 내야 되는 것들은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그래서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뭐 자격을 확인하지.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란 말이 들어가야 돼. 중개보조원 자리에. 그러죠? 3번에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무슨 교육? 직무교육.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자,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할 때 문제되는 건 그겁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사실은 결격사에 해당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로 쓰려고 그래.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쓰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띄어다가 등록관청에 냅니까? 안 냅니다.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아시겠죠? 그 외국인을 지금 고용하려고 그래. 그 외국인도 그런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못 해요. 그럼 요거는 띄어가야 돼. 요거는 제출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그거 제출하라는 얘기야.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 시도지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니까 자격증 같은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건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요거.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보도록 하겠습니다.